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5대 우선 협상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미 고위급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과 통상부터 방위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관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인데 우리가 미국이 요구한 최선의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예고했죠? 그렇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대표로 본격적인 관세 조정에 나서는데요. 안 장관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안 장관은 미국 측 요구사항인 무역 균형을 위해 보다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로드맵에는 미국으로부터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구매를 늘리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비롯해 조선업 협력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 방침을 강조한 만큼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선,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조선 방산 분야에선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이른바 MRO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하고 에너지 분야에선 LNG 대미 수입 확대와 원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이 반도체 품목 관세도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정 기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섰죠? 네, 먼저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반도체 업계에 7조 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프라, 금융, 인력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요. 소부장 반도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5%포인트 높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7조 원 중 5천억 원은 이번 주 확정되는 필수 추경안에 포함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을 더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첫 경제안보 장관 회의를 열어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12조 원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정 기자, 지금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속한 국회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안에 대해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회에서 신속한 통과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 내 추경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추경으로는 민생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해 최대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장 증액심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와 야당 간 추경 줄다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 움직임에 공포에 질렸던 주식시장도 다소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강경한 관세 정책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하며 2,48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자 자동차주가 이렇게 약진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자동차,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불안이 지속되긴 하나 관세 공포가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칠게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도 점차 진정되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 선물에선 이미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오늘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면제나 유예해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 자동차주가 좀 오른 것 보면은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은 자동차 관세에도 변화가 있을지입니다. 우리 정부 다음 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죠. 자동차 관세가 미국 현지 업체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차 가격 인상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3개월까지는 실적에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북미 지역 재고 월수는 약 3개월 수준으로 2분기까지는 일부 대응이 가능하나 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이익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네. SK증권은 현대차가 판매 가격 인상 없이 전년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경우 연간 5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급감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오늘과 같이 투심도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환율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달러 약세에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던 원화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네, 오늘은 1.4원 오른 1,425.5원의 장을 마치긴 했는데요. 최근엔 하루에 몇십 원씩 오르고 내리는 게 일상인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며 1,420원대 굳히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이번 주 1,400원 초반대 혹은 1,390원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또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안전자산 통화들이 달러에서 빠져나올 이 자금을 받아줄 여력이 있다면서 2분기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일단은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내수가 좀 엉망인데다가 환율도 좀 안정이 됐으니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부진한 경기 상황과 환율 레벨 자체가 떨어진 것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만 네. 환율 변동성이 크고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고려했을 때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내달 29일 열리는 차기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중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고환율에 안착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입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1,400원대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용 자재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철강과 합성수지 등 주요 건설 자재 물가는 매달 6에서 9%씩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4월부턴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수입 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영향은 환율이 절대적이에요. 작년 10월에서부터 올 3월까지는 이미 계약된 물량이라서 상관이 없었지만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올라간 환율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후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미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약 93%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뜻인데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원료의 유연탄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시멘트 회사들은 바로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수요까지 줄면서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 때도 4천만 톤은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4천만 톤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이제 유연탄 가격이 하락되지 않았냐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그건 맞는데 이 환율 상승 때문에 그 하락된 게 다 상쇄돼 버렸죠. 건설 원자재값 상승은 하반기부터 공사비에 본격 반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지으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각 후보들과 정장까지 나서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세와 복지 확대, 또 주 4.5일제 같은 굵직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여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 관련 공약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첫 정책 공약인 성장하는 중산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서라도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5년 동안 150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골자입니다. 다만 이날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사실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었는데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지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에 대해선 첫째는 2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대폭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기에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가족 돌봄 보험 신설, 소득 구분 없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정말 파격적인 복지제도 확대도 공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감세, 복지 확대까지 상당히 폭넓은 공약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외에 다른 여야 후보들도 공약들을 쏟아냈죠, 오늘? 예, 오늘 이제 한 후보 외에 여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 민주당 후보죠.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체들의 상생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미 자동차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시간주와의 협상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경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한 경선 단계인 만큼 각 후보가 경제보다는 이제 탄핵 국면을 의식한 정치적인 의제를 주로 들고 나와서 집토끼를 공략할 타이밍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 주 4.5일제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이 4.5일제 논쟁은 사실 특정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이 어제 발표한 대선 공약인데요. 현행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4일 동안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 5일제는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근무로 줄이자. 이런 제안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지난달에 이미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나가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자는 입장이라 사실상 이 두 개가 별개의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당은 오히려 각자의 정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없는 4.5일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은 임금 변동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선 기간 중 4.5일제가 어느 방향으로든 법제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각 당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야 모두 어제 이제 경선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이제 양당 모두 오늘 저녁에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최소 6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별도의 1차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절차가 없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요일과 토요일 토론회를 거쳐서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통해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오는 27일에, 없다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에 최종 대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여당은 이제 일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50% 득표율이 확실시되는 후보가 없는 만큼 최대 3차례의 토론회와 경선을 거쳐 늦으면 다음 달 3일에 이제 최종 후보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미국의 한 혈액 진단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혈액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과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사실 이제 혈액 진단이라고 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미국의 이 테라노스 사태가 좀 사실 떠오르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혈액 진단 기술들은 좀 믿을만 한 겁니까? 이제 테라노스의 과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요. 혈액 한 방울로 모든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관련 기술 연구자들 말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기라는 의견이 조금 팽배했다고 합니다. 네. 혈액 진단 기술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특정 바이오마커를 찾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 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에서는 특정한 단백질 조각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혈액에서 이런 조각들이 검출이 되면 특정 암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혈액 한 방울에는 이런 바이오마커가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60kg의 성인 남성이라고 가정하면 몸속 혈액이 약 4,800ml가 있는데 한 방울이라고 하면 0.1ml도 안 됩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된 혈액 진단 기술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뽑는 양인 2에서 10ml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당시 사기성이 짙었던 테라노스의 투자금이 몰린 이유는 혈액 진단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도 관심이 많고요.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미국의 C2N 다이그노스틱스는 혈액 내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올해 중에 FDA 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투자를 한 건 결국 이제 혈액을 통한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400억 원을 출자해서 만든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C2N에는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5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한 거죠.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보시면은 이제 차세대 항암 기술로 불리는 ADC 기술이라든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에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ADC 기술과 AI 신약처럼 유망하다고 점찍은 분야가 혈액 진단 기술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바이오마커를 통한 혈액 진단 분야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 혈액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난치병을 혈액으로 진단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요. 퀀타매트릭스, 피플바이오, 베르티스 등이 꼽힙니다. 이제 보시면은 퀀타매트릭스와 피플바이오는 상장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혈액을 통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플은 지난 2022년에 알츠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퀀타는 알츠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시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피플바이오의 경우 최근에는 치매와 루게릭병의 원인 바이오마커를 혈액에서 검출할 수 있는 신규 기술을 학회에서 발표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
베르티스를 살펴보면요. 올해 코스닥 상장이 목표인데요. 기술성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마스토체크라는 유방암 조기 진단 검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티스는 혈액으로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 중에 있습니다. 이 상장사 두 곳 모두 아직까지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제 그 두 상장사를 살펴봐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 손실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피플바이오를 살펴보시면은 지난해 매출이 37억 원, 영업 손실은 115억 원입니다. 콘타맥트릭스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25억 원, 영업 손실은 133억 원 수준인데요. 이 회사들 외에도 혈액 진단 기업 중에 조금 작은 바이오텍은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기업 자체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혈액 진단 사업의 한계가 좀 명확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수의 바이오 마커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선으로 적지가 않거든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비슷한 돈이면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길입니다. 국내 의료 구조상 영상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한몫합니다. 미국을 살펴봐도 이런 영상 검사를 받으려면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던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동네 병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혈액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체외 진단 전문가에게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민중원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임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국가 부처 간 협업도 확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 기술 상업화 지원 등 국산화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기업들 선에선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혈액 진단 시장은 2032년에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기술 발전, 시장성을 감안하더라도 혈액 진단 분야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